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국민 생선 고등어. 고등어 한 손이면 저녁 찬거리 걱정 없는 우리 집 건강밥상이 완성된다. 산지에서는 회로도 사랑받는 등푸른 생선계의 대표주자. 그저 굽기만 해도 극강의 고소함을 자랑하는 최고의 밥도둑인데 부담 없는 가격에 영양 만점. 건강밥상 오늘은 바다의 보리 고등어와 함께한다. 고등어에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인 DHA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긴 모양이 칼을 닮았다고 해 고등어라고도 불리는 고등어. 지방 함량이 높은 가을 고등어가 가장 맛있다. 고등어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달큰한 무보다 아삭한 사과가 한 수 위. 고소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이 살아있는 고등어 사과 조림.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고등어 조림과 함께 국민 레시피로 사랑받는 고등어 김치 조림. 고등어와 신김치의 콜라보가 기대된다.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고등어를 노릇노릇하게 구워 드시면 맛있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오늘 만들어 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고등어를 이용하여 고등어 사과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고등어의 생명은 투명한 눈과 선홍색 아가미. 여기에 청록색 광택을 띠는 걸 고르는 게 포인트. 조림에 쓰일 고등어는 비늘을 꼼꼼하게 손질하는 게 중요하다. 비린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늘은 가위로 말끔하게 잘라낸다. 이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청주와 소금을 뿌려 밑간이 배도록 재워놓는다. 국민 생선인 고등어도 고르는 팁이 있는데요. 먼저 살이 단단해야 되고요. 눈이 똘방똘방한 고등어를 사오셔서 24시간 안에 드시고요. 혹시 그 이후에 드실 거면 가능한 한 냉동을 해주세요. 조림에 들어갈 사과는 물을 썰듯 납작납작하게 손질하고 홍고추와 마늘은 편으로 얇게 썰어 준비해 놓는다. 이어서 충분히 가열한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후 녹말가루를 묻힌 고등어를 올려주는데 앞뒤로 바삭하게 익을 수 있도록 타지 않게 뒤집어가며 골고루 익혀준다. 오늘 고등어 사과 조림은 먼저 한번 구우신 다음에 조리셔야 되는데요. 조리시기 전에 전분을 앞뒤에 묻히신 후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먼저 굽는 이유는 고등어 살이 단단해져서 더 맛있는 조림이 됩니다. 조림에 들어갈 장도 만들어보자. 물과 간장을 섞은 후 설탕과 물엿, 맛술에 홍고추를 넣어 골고루 섞어준다. 이제 잘 구워진 고등어에 양념장을 붓고 한 소끔 끓여주는데 양념장이 부르르 끓어오르면 준비해뒀던 사과와 마늘을 넣고 익혀준다. 뭉근한 불에서 골고루 간이 별 수 있도록 소스를 끼얹어가며 천천히 졸여주자. 사과와 마늘을 도톰하게 썰어서 살짝만 익혀주셔야 되고요. 조림장을 넣고 불을 세게 하면 넘치기 때문에 불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조림용 그릇에 오늘의 주인공 고등어와 사과를 넉넉하게 넣고 마늘과 홍고추를 보기 좋게 올려주면 첫 번째 레시피 완성! 가을에 두 제왕이 만났다. 구워서 전혀 비리지 않고 사과가 들어가 더 아삭해진 식감. 고소한 맛과 달콤한 맛이 고루 살아있는 색다른 고등어 요리가 완성됐다. 고등어 사과 조림이 젊은 세대를 위한 요리였다면요. 이번엔 기성세대를 위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는 고등어를 이용하여 고등어 김치조림 같이 만들어 보시죠. 고등어를 보관할 때는 아가미와 내장을 손질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비닐팩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김치조림에 들어갈 고등어 위엔 청주를 골고루 뿌려주는데 비린내를 제거하는 효과로
끓는 물에 미리 담가두어도 좋고 청주 대신 레몬즙을 사용해도 좋다. 보통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마늘이나 생강, 후추, 청주 등을 넣는데요. 오늘은 신김치, 맛있는 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청주 하나로 충분합니다. 조림에 맛을 더해줄 채소도 손질하자. 양파 반 개는 얇게 썰고 대파와 청고추, 홍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준비해 놓는다. 이제 오늘의 히든 카드. 맛있게 익은 포기김치 반쪽도 썰어주는데 3cm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해 놓는다. 묵은지에 꼬투리만 잘라서 준비해도 좋다. 고등어와 신김치는 궁합이 잘 맞는데요. 신김치가 고등어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요. 또 고등어의 불포화 지방이 신김치를 부들부들하게 해서 훨씬 맛을 증가시켜줍니다. 혹시 집에 신김치가 없으신 경우에는 하루 정도 익혀서 사용하시면 맛있는 조림이 됩니다. 조림용 양념장도 만들어보자. 간장과 고추장, 마늘을 같은 약으로 넣고 준비한 재료들을 넣어 골고루 저어준다. 밑이 넓은 냄비에 김치를 먼저 깐 후 대파와 양파를 올리고 고등어를 포개주는데 호박이나 물을 함께 넣으면 더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다. 이제 물을 한 컵 붓고 고등어 위에 양념장을 넉넉하게 발라 뚜껑을 닫고 끓여주기만 하면 오늘의 요리 끝! 오늘 고등어 김치조림엔 한 컵에 물이 들어가는데요. 물이 들어가서 재료가 잘 섞이게 해주고요. 잘 무르게 해줍니다. 고등어만 익으면 드시면 되는데요. 너무 센 불에 하실 경우에는 고등어가 잘 익지 않으니까 중불로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냄새부터 침샘 폭발! 김이 올라 어느 정도 익었다면 양념장이 고등어에 잘 뵐 수 있도록 끼얹어가며 졸여준다. 밥을 부르는 비주얼! 고등어 김치조림 완성! 단맛과 신맛, 매운맛의 조합! 부드러운 고등어살에 김치를 올려 한 입 먹는 그 맛! 입안에서 밥이 살살 녹는다. 고등어는 미네랄의 일종인 셀레늄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체내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항하는 저항력을 길러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고등어에는 칼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 밀도를 높여주는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등이 둥글게 부풀어 오른 생선이라는 뜻의 고등어. 저렴한 가격에 영양까지 풍부해 서민밥상을 채워주는 보리로 통한다. 가을 고등어는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맛이 깊고 풍성한데 알면 알수록 매력 만점! 이번 주말 온 가족 입맛에 딱 맞는 싱싱한 고등어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일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게 컨디션 관리겠죠. 이 시기에는 긴장감에 잠을 설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루에 6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기상 시간은 시험 당일과 패턴에 맞춰서 오전 7시 이전에 일어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3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취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잘 기억해 두셔서 끝까지 컨디션 관리에 유지 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과 위를 연결하며 다양한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인 식도. 식도는 별다른 보호망이 없어 외부 자극에 손상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된 자극은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식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급기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식도암은 식도 내부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삼킨 곤란 등의 증상이 발현이 되고 주변 장기의 침범과
원격 전이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사망을 하는 질환입니다. 식도암은 세계 암 사망률 6위에 오를 만큼 위협적인 암으로 꼽힌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지거나 식도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병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파악되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소리 없는 침입자 식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뜨거운 음료나 자극적인 국물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음식을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드실수록 식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암 치료 중에서도 까다로운 암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식도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식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황한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 통로죠. 식도도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먼저 식도의 역할 그리고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는 인후두, 즉 목 뒤쪽에서 시작하여 경부, 흉부, 복부 식도로 나뉘어지는 매우 긴 장기입니다. 그중 흉부 식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윗니, 그래서 사람의 상절치라고 하는 부분부터 거리에 따라서 식도를 나누게 됩니다. 윗니로서부터 15cm를 경부식도, 그 다음에 그 이하 38cm까지를 흉부식도, 그 아래 40에서 42cm까지를 위식도, 복부식도라고 얘기를 하고, 흉부식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부, 중부, 하부로 구간을 나누게 됩니다. 식도는 사람 몸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기관, 대동맥, 심장 등의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삼킴과 동시에 음식물이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식도 조직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식도 조직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지 이 점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실제로도 식도는 매우 약한 장기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식도벽은 다음과 같이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바깥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섭취한 음식이 지나가는 장기인 위, 소장 및 대장과 다른 점은 이 바깥막에 해당되는 부위가 원래는 장액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액막이 식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장관 장기 중 가장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식도가 아무래도 음식물이 하루 종일 지나다니는 통로다 보니까 자극도 그만큼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자극이 많은 만큼 질환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자극들이 식도에 가해지고 그만큼 식도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물 및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치료 가능한 내과 질환인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변형이 발생되는 발해식도가 발생하면은 이것은 전암 단계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식도벽의 근육 이상으로 식도운동 장애 질환, 그리고 근육벽이 약해져 식도 개실 및 식도 탈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도에서 발생 가능한 종양으로 양성 종양인 점막하 종양, 그리고 식이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악성인 식도암까지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식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제죠. 식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식도암이 되기 전 단계의 질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질환들이 또 있을까요? 예. 사람 몸에서 발생하는 암은 암 전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전이 가능성을 가지는 암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식도암의 경우에도 이러한 전암 단계 및 식도암 발병률을 높이는 질환이 존재합니다. 우선 식도 이완 불능증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음식물이 식도에 남아 식도 상피의 변형을 유발하여 식도암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이 그림은 그런 식도 이완 불능증을 가진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식도 촬영술 모양이고, 보시다시피 식도가 올바르게 곧게 내려가야 되는데 하부 식도가 좁아지면서 그 위에 음식물이 저류가 되고 굉장히 늘어나는 식도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식도는 이렇게 매끈한 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막이 까져 있는 모양이 보이고 이 부분을 조직 검사했을 때 발해식도에 해당되는 상피세포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극을 가할수록 목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왜 뜨거운 걸 먹고도 시원하다라고 할 정도로 자극적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식도암의 유병률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한 암 중에 식도암은 7위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식도암은 모든 암 중에 발병률은 7위를 차지합니다. 이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암 관련 사망 원인으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약 5%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즉 20명의 수술 가능한 환자를 수술하더라도 1명은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5년 생존율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식도암의 경우 5년 생존율 어떻게 될까요? 통계에서 보시면 수술 및 약물, 방사선 치료가 발전하면서 그 이전보다는 5년 생존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40%가 안 되는 생존율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아직 40%도 못 미친다고 하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암 환자분들은 사실 완치 판정을 좀 받아도 이 재발에 대한 어느 정도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이 식도암의 재발률, 이건 또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재발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치료하는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환자분들한테도 많은 걱정을 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암 환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재발률은 지금 위암과 식도암을 비교한 도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재발률은 식도와 인접한 특히나 위암에서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보이는데 위암의 경우 초기에 해당되는 1기, 중반의 경우에 재발률이 20% 정도, 이에 반해 같은 병기 기수에 해당되는 식도암의 경우 3배에 해당되는 60% 정도의 재발률을 보입니다. 즉 다른 위장관 암들에 비해 빨리 진단하고 그리고 보다 빠른 치료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재발률도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 보니까 식도암은 종양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또 붙여지는 이름도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 제가 이제 식도의 정상 구조에서 말한 것처럼 식도암의 위치에 따라서 세 구간으로 분류를 합니다. 경부식도암, 흉부식도암, 위식도 연결부위암으로 나눌 수 있겠고 위식도 연결부위암은 국내에서 흔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경부, 흉부식도암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에 따라 식도암을 나누는 이유는 치료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부식도암은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선 및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근치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흉부식도암은 가능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근치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부, 흉부, 위식도, 위치에 따라서 또 종류를 나눠봤는데요. 또 다른 분류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또 다른 분류법으로는 세포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모든 식도암은 편평상피 세포암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이외에 선암종과 기타 다른 유형의 암들이 많이 있지만 매우 드물고 현재 의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례 보고 정도로만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식도암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 및 일반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고 식도암을 일으키는 3대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높은 도수의 술, 식도를 자극하는 뜨거운 음식입니다. 주요한 위험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가장 많은 식도암의 발병률 및 많은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탄 음식 및 훈제된 음식 섭취, 필수 영양소 및 비타민 섭취의 부족 등이 위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아무래도 식도는 음식물을 삼키는 통로이기 때문에 뭔가 섭식을 방해하는 증상들도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증상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초기 식도암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부분 증상은 없습니다. 증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미 식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식도암에 의한 증상이 발생하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입니다. 처음에는 고형 시기를 삼키기 어렵다가 점진적으로 진행해서 나중에는 물과 침조차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음식물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구토 및 그에 따른 체중 감소도 같이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생활 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 식도암을 좀 의심해봐야 한다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이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하고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식도암을 의심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연하곤란 및 이에 따른 체중 감소입니다. 구토가 동반된다면 위식도 내시경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음식물 섭취 시 목의 통증과 쉰 목소리, 또 식도암과 연관이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만약 식도암이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은 기침, 객혈, 폐렴 등의 무서운 합병증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식도암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식도는 위치에 따라 경부식도, 흉부식도, 위식도 경계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경부와 흉부식도에 주로 생기는 편평상피암을 흔히 식도암이라 부르는데 최근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으로 식도 결실,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식도암 전 단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오늘 어디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한 달 전부터 소화가 좀 안 돼서 내시경 했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어요. 평상시에 식사 습관이 어떻게 되세요? 늦게 먹는 편이기도 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기도 해요. 혹시 같이 있던 증상 중에 가슴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들이 있었나요? 낮에는 한 번씩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 전에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해마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서구화된 식습관과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역시 방치하면 식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자분은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하셨으며 위 내시경상 특별한 병변은 없었습니다. 환자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복용을 하고 추후 추적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식도암 진단을 위해선 1차적으로 식도 위 내시경 검사나 식도 조영술을 실시한다. 식도 위 내시경을 통해 직접 식도를 관찰하고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조직을 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빠른 확진이 가능하다. 또 식도암이 이미 진행돼 식도에 협착이 일어난 경우엔 식도 조영술을 실시한다. 오늘 어디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 목에 좀 걸리는 느낌이 나서 밥이 잘 안 넘어가서 왔습니다. 평상시에 술, 담배 많이 하시나요? 술, 담배도 많이 하고요. 야근도 잦은 편입니다. 최근에 위 내시경 검사 혹시 해보셨나요? 2달 전에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좀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식도는 보호 장막이 없어 암세포가 주변 임파선이나 장기로 쉽게 전이된다. 특히 장기간 흡연이나 음주를 해왔거나 발해식도, 식도 이완 불능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식도암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 환자분은 잦은 과로와 흡연, 음주를 일상생활로 하시는 분으로서 위 내시경 검사상 이상 부분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직 검사상 식도암으로 의심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식도암은 흡연량과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또 뜨거운 음식을 즐길수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물성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것도 식도암 발병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식도암은 침윤 정도나 병기를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해 치료법을 선택한다. 위장관계 중 식도는 위와 대장과 다르게 바깥층이 없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였을 시 위와 대장과 달리 원격 전이가 매우 빨리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식도암. 잘 늘어나는 식도의 특성상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만큼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식도암 조기 발견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된 식습관이 부르는 과해서 생기는 병. 식도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식도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단법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검사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암은 조직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검사들의 진행이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도암으로 의심이 되면은 위식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직 검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식도암으로 확진이 되었다면은 병기를 확인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흉복부 CT 및 전신 PET-CT를 시행하여 원격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이 없이 제한된 병기로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면 식도 조영술 및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식도 절제 범위를 결정합니다. 네, 이렇게 식도 조영술, 위내시경 검사, CT 뭔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진단법인데요. 이 식도암 진단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지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도 조영술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식도 조영술은 일반 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검사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도 조영술은 조영제를 삼키면서 식도 전반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환자의 목부터 해서 이쪽이 이제 배 쪽으로 연결되고 정상적인 식도는 길게 이런 모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얗게 조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식도암이 이 원이 있는 부분에서 발생을 했고 식도암에 의해서 식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좁아진 위쪽 부분은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조영제도 저류가 되어 있어서 식도가 이렇게 늘어나져 있는 모양이고 막힌 데 이하로는 조영제가 잘 내려가지 않아서 매우 좁아지고 조영제가 잘 투영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식도 조영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위내시경 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위내시경 검사로도 좀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건강검진을 위 내시경 검사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텐데요. 위 내시경을 시행 시 식도는 처음 시작 및 검사 마지막 부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식도암 확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사이며 내시경 소견상 식도 점막이 이상하다면 조직 검사를 즉각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식도 점막은 매우 매끈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매끈한 식도 점막 이외에 굉장히 울퉁불퉁한 상피세포 모양이 보이면은 식도암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조직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식도암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유효도 염색약을 뿌리게 되면은 정상적인 식도는 이와 같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식도암이 있는 위치는 염색이 되지 않고 노란색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진단법 중에서 위내시경 초음파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이 점도 짚어주시죠. 예, 위내시경 초음파는 식도암으로 확진이 되고 수술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어지는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식도 내시경에 초음파 프로브를 달아서 식도 전반에 걸쳐 있는 식도층을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5개 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오른쪽이 이제 식도암이 있는 환자분들의 초음파 검사입니다. 안에가 매끄럽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층이 나눠지지 않고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암이 주변으로 침범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주변, 식도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이 커져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식도암이 좀 퍼진 부위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영상적으로도 정밀하게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검사들은 식도와 그 주변에 인접한 장기들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보는 검사들이고 암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전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흉복부 CT 및 전신 PET-CT를 촬영합니다. CT 검사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포인트로 가리키는 부분들이 식도가 주행하는 길인데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볼록 나와 있는 식도암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PET-CT의 경우 식도암이 전이가 되었을 때는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식도암이 있는 부분인데 불로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진단법들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식도암의 병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병기를 좀 나누고 있나요? 병기를 설정하는 방법은 매우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암세포의 크기 및 침윤 정도에 따라서 T병기, 그다음에 주변 임파선으로 전이가 된 여부에 따라서 M병기, 그다음에 다른 원격 장기로 전이가 된 것을 가지고 M병기를 나눠서 구분을 하게 되고 이를 조합해서 병기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T병기이고 이 T병기가 주변 주요한 장기들로만 침범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기별로 나누는 기준도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모든 암에서는 수술적 치료 및 약물,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같이 존재합니다. 식도암도 예외는 아닌데요. 식도암의 치료 목적은 암을 제거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더불어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술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수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술법들이 있을까요? 개복 및 개흉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고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도암의 치료는 우선 복부에서 식도를 대신할 장기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주로 위를 사용하게 되고 필요하면 대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부를 개복 혹은 복강경을 통해서 위를 우선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장기를 가슴까지 올리기 위해서 주변에 위를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일부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식도를 최대한 다 절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까 전에 준비해놨던 위를 가슴으로 끌어올려서 목에 있는 경부식도와 위를 같이 문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치료나 수술은 아무래도 빨리 받아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또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뭐 증상이나 합병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식도암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식사를 못하게 되는 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수액을 통한 영양 공급은 한계가 있어서 장기간 식이를 못하게 되면은 다른 치료 자체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장기를 침범하여 대량 출혈 및 흡인성 폐렴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식도암 수술한 후에도 아무래도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떤 관리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식도암 수술 후 일상적인 식이가 가능해지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 전까지 환자분들의 식이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식도암 수술 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천천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3끼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5끼 정도 나누어 식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음식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상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에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 예를 들자면 나물 같은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식도암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식도암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한데 다음처럼 4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도암은 다른 위장관 암과 비교하여 전이 및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 및 방사선, 항암 치료 등 여러 치료 방법이 있지만 시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 및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건강 습관을 지키면서 식도암 발생률을 낮추고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식도암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식도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저는 X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가검진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고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 시 검사 처음과 마지막에 식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도암을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기 진단 및 확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식도암 발생 위험이 높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일반 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네.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답은 세모라고 제가 세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 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적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 식도암 발생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발암물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식도암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식도 이완 불능증은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답은 O입니다. 식도 이완 불능증의 경우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식도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식도 점막을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어 식도암을 유발하는 위험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식도암으로 인해서 식도를 절제한 후에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답은 X입니다. 식도암으로 수술 후 즉각적으로 정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식이 재활 치료까지 받게 되면은 정상적인 식사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간은 1년에서 많게는 5년 정도까지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정말 궁금한데요. 하루에 한 잔 이상 술을 마시게 되면 식도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매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난감한 질문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요. 답은 세모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도수의 술은 식도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인도 반복적인 음주 습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명확한 것은 반복적인 음주로 인해 간 경화 등의 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러한 식도 질환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음주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식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데 혹시 식도암을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뜨거운 국물 요리나 음료를 좋아하면 식도암을 걱정해야 한다. 어떤가요?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이러한 질문은 네. 매우 난해한 질문인데요. 반복적으로 뜨거운 국물에 의해 식도 점막이 손상된다면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도암 유병률이 높은 중국의 경우 높은 도수의 술, 그다음에 높은 흡연율, 그다음에 식후 뜨거운 차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식도암 유병률은 중국보다는 낮습니다. 의사 입증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데요.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네,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식도 점막에 변형이 오는 발해식도 같은 경우에는 식도암의 전환 단계에 해당되고 이는 수술적 치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 자체는 식도암의 직접적 위험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변형이 오기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 및 약물 치료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식도암 발생률이 높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당뇨가 있으면 식도암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는지 이 점도 궁금해하셨네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뇨가 심한 분들에서 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식도암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을 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당뇨 관리는 환자 본인을 위해서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끝으로 식도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식도암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제가 아직 의사 생활이 짧기는 하지만 식도암이 뭐다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눈물이라고. 눈물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직 많은 식도암 환자들을 접해보진 못했지만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그다음에 의사들도 이 환자분의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붓지만 그에 비해서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이 아직 높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눈물을 머금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식도암에 대해서 혹시라도 걱정을 하신다면은 즉각적인 위내시경 검사 반드시 받아보시고 그로 인해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식도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흉부외과 황환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도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과 금주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조기 발견을 할수록 완치율도 높다고 하니까요. 위내시경을 통한 정기검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